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꼭 알아야 할 소식만 모았습니다. 뉴스데일리 베스트 종합뉴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 백신 부작용으로 인한 보상체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청와대는 20대 동생이 백신을 맞고 하반신이 마비됐는데 국가로부터 보상을 거부당했다고 했습니다. 이 청원글을 접한 네티즌들은 하반신이 마비된 건 사망보다 더 충격적이라는 반응입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 후 갖가지 참지 못할 고통스러운 증상으로 응급실을 찾는 접종자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백신 접종으로 발열이 나타나는 환자는 코로나 감염자와 구별이 어려워 접종 이후의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LH 사장으로 있던 시절 LH가 3기 신도시 회의 기록을 남기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공기록물 관리법을 명백히 어긴 것은 물론 변창흠이 당시 회의 자리에서 외부에 알려지면 안 되는 발언들을 얼마나 해댄 것인지 의혹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LH 투기 사태를 야당 탓으로 돌리는 충격적인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전 정부 탓, 남 탓 아니면 안 되는 더불어민주당의 주특기를 서울시장 후보로서 최선을 다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박영선이 무슨 이유로 LH 사태에 야당을 들먹거리고 나선 것인지 잠시 후 보도합니다. 문재인, 김정숙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것으로 알려진 문다혜가 지난 2019년 매입했던 다가구 주택을 최근 매도해 1억 4천만 원의 시세 차익을 거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땅 투기 전문가 저리 가라 수준입니다. 문재인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사표를 초고속으로 수리하는 바람에 국가공무원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이 퇴직을 희망하더라도 징계 사유가 있을 때는 퇴직을 허용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윤 전 총장이 사직서를 제출했을 당시는 추미애의 발악으로 인한 행정소송이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가 다시 국민 속으로 들어가겠다며 정계 복귀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지난해 21대 총선 참패에 따른 책임을 지고 물러난 지 329일 만입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에 대한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해 재판에 넘겨진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첫 재판에서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의견을 탄압하기 위해 자신이 기소됐다고 항변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시작합니다.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접종한 뒤에 이상 반응이 의심된다고 보건당국에 신고한 사례가 900여 건 늘었습니다. 어제 0시 기준으로 백신 접종 후 신규 이상 반응으로 신고된 사례는 총 935건으로 집계됐고 사망 신고는 전날 같은 시간보다 2명 더 늘어 누적 사망자가 15명이 됐는데요. 이로써 지난달 26일 백신 접종이 시작된 이후 국내 이상 반응 의심 신고는 누적 5,786건으로 늘었습니다. 특히 이상 반응 신고를 백신 종류별로 구분해 보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관련이 5,755건으로 전체의 99.5%를 차지했고 화이자 백신 관련 신고는 31건에 불과했습니다. 물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자가 화이자 백신 접종자보다 월등히 많았다는 이유도 있지만 접종자 대비 이상 반응 신고율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1.31%, 화이자 백신이 0.39%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안정성이 의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특히 국내 백신 부작용 신고 건수가 신반 명당 1265건으로 미국 95건, 영국 331건, 프랑스 184건보다 월등히 많았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38만 명을 넘긴 국내 접종자의 98%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았다는 점에서 아스트라제네카 자체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정부가 자초한 백신 접종 혼란과 그로 인해 쌓인 불신 때문에 신고 건수가 늘어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시점입니다. 돌이켜보면 백신과 관련한 정부 여당의 대응은 돛대기 시장 그 자체였죠. 백신 늑장 확보에 대해 해외에서 백신 부작용이 보도되고 있다고 논점을 돌리고 대통령 1호 접종 요청에는 국가 원수가 실험 대상인가라는 신경질적인 반응까지 보였습니다. 접종 인원을 늘려주는 K주사기를 자화자찬하는 사이 현장에선 의무 사용 여부에 혼란이 커졌고
고령자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놓고 오락가락한 것은 물론 물량이 부족하면 1, 2차 백신을 다른 종류를 섞어서 접종하는 방안을 고민하겠다는 비과학적 답변도 나왔습니다. 이렇다 보니 접종 후 사망에 대해 보건당국의 기저질환 악화에 따른 사망이며 백신과의 인과성이 낮다는 설명이 국민들을 안심시키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사 대상 사망자 8명 모두 아나필락시스 증상이 없었다고 하지만 고혈압, 당뇨 등이 흔한 질병이라는 점에서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것도 우리 국민들의 불신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제로 가운데 코로나 백신 접종 후 부작용에 대한 보상 체계도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20대 동생이 백신을 맞고 하반신이 마비됐는데 보상을 거부당했다는 글이 올라와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첫 소식 강추천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한 청원자는 코로나 백신 부작용 인정 및 보상이 정말로 가능한지 의구심이 든다는 제목의 청원을 올렸습니다. 청원자는 사촌 동생이 아스트라제네카에 코로나 백신을 맞은 이후 이상 증세가 있어 입원 중이라고 했습니다. 청원자에 따르면 사촌 동생은 20대 중반의 건강한 남성으로 기저질환이 없고 백신 접종 한 달 전 건강검진에서도 특이 소견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랬던 사촌 동생이 백신을 맞은 것은 지난 4일이었는데요. 백신 접종 이후 이상 증상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청원자는 사촌 동생은 근무하는 병원에서 백신을 접종한 후 당일 밤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10여 차례의 구토와 발열로 인근 병원 응급실로 갔다가 5일 중환자실로 가게 됐다고 했습니다. 이어 정신이 혼미하고 70에서 80%의 심한 근력 손상 등 이상 증세가 점점 심해졌다고 했습니다. 청원자에 따르면 동생이 중환자실로 간 다음 날인 6일, 담당 교수는 척수에 병증이 있기는 하지만 예전부터 있을 확률이 높다며 코로나 백신과의 인과관계를 단호히 부정했습니다. 원래부터 장애가 있었던 환자로 취급하고 산정특례를 권유하고 8일의 퇴원이 가능하다는 전혀 상반된 2차 소견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 다음 날인 7일 오전, 청원인은 일반 병실로 옮겨 중환자실 이동 후 처음으로 사촌 동생을 볼 수 있었는데 상태가 호전돼 보였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걸을 수 없는 상태였고 오후부터는 다시 고열과 잦은 구토 및 정신이 혼미한 증상을 호소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 날인 8일 오전에는 발목 통증을 호소했고 여전히 걸을 수 없는 상황에서 각종 재검사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의료진은 코로나 백신과 관련 없이 기존에 있던 허리 디스크 증상이라는 소견을 밝혔다고 합니다. 청원인은 정부가 코로나 백신 접종 후 부작용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안전성에 대해 강조해왔다라며 하지만 이상 증세를 직접 겪어보니 정부가 정말로 코로나 백신 부작용 사례에 대해 인과관계를 인정해줄 의향이 있는 것인지 실효성의 의문이 들어 글을 남긴다고 적었습니다. 해당 청원에는 10일 오후 2시 45분까지 5,058명이 동의했습니다. 한편 문재인은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작용에 대해서 정부로부터 보호받지 않고 개인이 피해를 일방적으로 입게 되는 일이 있지 않을까 이런 염려는 전혀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문재인은 통상의 범위를 넘어서는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해 정부가 충분히 보상하게 된다는 점까지 믿으면서 안심하고 백신 접종에 임해주길 바란다고도 했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유대배 강추천입니다. 얼마 전 아이돌 출신 가수 권민아가 백신도 맞아야 하는데 백신 맞고 자꾸 잘못되는 경우가 많다. 백신이 무서워서 엄마한테 맞지 말라고 했다. 대통령님 맞으면 맞으려고 라고 일침에 국민들로부터 많은 공감대를 형성했죠. 저도 고향에 계신 부모님께 백신 접종을 권유해 드려야 하는지 만류해야 하는지 참 걱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많은 접종자들이 고열과 심한 두통, 구토 증상으로 응급실까지 찾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때문에 현장에선 백신 접종이 일반 국민으로 확대되면 응급 환자가 더 많이 몰릴 것을 우려해 대책을 고심 중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백신 접종으로 발열이 나는 환자는 코로나19 환자와 구별이 어렵기 때문에 격리치료, 진단검사 실시 등에 대한 방역당국의 일관된 지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게 또 다른 백신 접종 혼란으로 이어지지는 않을런지 걱정입니다. 보도에 김자유 기자입니다. 허탁대한응급의학회 이사장은 한 언론과 통화에서 백신 접종 후 발열 등의 이상 반응으로 대형 병원 응급실을 찾는 환자가 하룻밤에 3명에서 5명꼴로 발생한다며 지금은 요양병원 시설, 의료기관에서만 접종이 이뤄지지만 일반 국민도 백신을 맞게 되면 응급 환자 숫자는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백신 접종 후 발열, 두통, 메스꺼움 등의 증상은 흔하지만 일부는 그 정도가 심해 응급실까지 찾고 있는 실정인데요. 통상적으로 응급실에서는 발열 환자가 오면 코로나19를 의심해 격리 후 유전자증폭 검사를 시행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응급실은 격리 병상이 부족한 실정이라 백신을 맞은 환자까지 격리할 여력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백신 접종자가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접종 전이나 이후에 감염됐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인데요. 또 환자의 증상이 명백하게 백신 접종 때문으로 보여도 진단검사를 꼭 해야 할지 모호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강영구 교수는 백신 접종 후 응급실을 찾은 환자를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방역 당국의 일관된 지침이 필요하다고 권고했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김자유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3기 신도시를 위한 조직 개편과 인력 증원 등을 단행하면서 당시 사장이던 변창흠 발언 등이 남긴 회의록 및 속기록을 남기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 파문이 확산하는 가운데 드러난 이 소식은 가히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공기관 회의장에서 기관장이라 할 수 있는 사장이 말한 내용을 기록하지 않았다. 변창흠이 당시 대체 무슨 말을 했길래 기록을 안 한 것일까요? 아니 어쩌면 기록을 한 후에 삭제했을 가능성, 이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습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인 알리오에 공시된 이사회 회의록 등에 따르면 LH 이사회는 2019년 11월 13일 3기 신도시, 글로벌 사업 등 정부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신도시 사업부문, 글로벌 사업본부 등 조직을 신설하는 안을 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이후 LH는 2020년 1월 17일 회의에서 LH 정원을 6,969명에서 7,057명으로 88명 늘리는 안건, 같은 해 3월 30일 한시적으로 근무하는 인원을 포함해 정원 관리를 명확히 하는 안건, 5월 29일에는 정원을 7,116명에서 7,126명으로 늘리는 안건 등을 차례로 의결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현재 국토부 장관인 변창흠도 참석했습니다. 2019년 6월 25일 회의에서는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급 지급을 위한 예비비 전용을 위한 안건도 그대로 접수됐습니다. 2019년 경영평가 성과급 예비비 예산 약 1,254억 원 중 997억 원을 전용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처럼 3기 신도시 등 주요 정책 사업 관련 조직 개편 등을 다룬 회의였지만 당시 참석자들의 발언이나 찬반 요지가 담긴 회의록은 LH에 없었던 것입니다. 알리오에 공시된 3기 신도시 관련 회의록 역시 조직 개편 및 인력 증원과 관련된 것이 유일합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회의의 회의록 속기록 또는 녹음 기록을 작성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평소 아무 말이나 막 내뱉는 것으로 유명해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 올랐을 때부터 막말 후보자로 이름을 날렸던 변창흠이 회의장에서는 또 어떤 발언들을 쏟아냈을까요? 못 사는 사람이 미쳤다고 밖에 나가 밥을 사 먹냐라고 말했던 것과 같은 충격적인 말들을 따발총 수준으로 따다다다 내뱉어 속기록을 남기고 싶어도 못 남겼을 것으로 추측됩니다만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어긴 죗값은 꼭 물어야겠습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캠프 측에서 선거 승리를 위한 대단한 아이디어를 만들어낸 듯합니다. 박영선이 LH 임직원들의 투기 의혹과 관련해 불법이익 환수법을 반대한 국민의힘에 책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사태를 국민의힘에 뒤집어 씌우려는 모양새인데 민주당 의원들의 투기 소식이 터져나오는 상황에서 이 작전이 과연 국민들에게 통할까요? 박영선은 10일 오후 KBS 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해 제가 20대 국회 때 일명 이학수법으로 불리던 부당이득 몰수 법안을 발의했는데
지금의 야당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다며 그때 만약 그 법이 통과됐다면 아마 지금 이런 일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이학수법은 특정 범죄 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안으로 박영선이 19대 의원 시절인 2015년 2월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가 19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되자 20대 국회에서 재발의했었습니다. 박영선은 또 시민이 참여하는 감시기구를 설치해 공무원의 사익 추구 행태를 근절할 것이라며 경찰은 물론 검찰도 공조수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물론 경찰도 공조수사를 해야 한다고 말해야 정상일 텐데 어쩌다 경찰은 물론 검찰도가 됐는지 정말 나라 돌아가는 꼴이 다른 사자성어 다 꺼낼 필요 없이 그야말로 엉망진창이네요. 이렇게 야당 탓하는 박영선이 있다면 박영선에게 장관이라는 타이틀을 안겨주었던 문재인은 한술 더 떴습니다. 문재인이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땅 투기 사건에 대해 우리 사회의 공정과 신뢰를 바닥으로 무너뜨리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해 논란입니다. 우리 사회의 공정과 신뢰를 바닥으로 무너뜨렸다는 평가를 장관이 되기 전부터 받아왔던 변창흠을 국토부 장관으로 꾸역꾸역 앉혀놓은 자가 마치 남의 나라 일인 양 자신의 잘못은 하나도 없는 것처럼 유체이탈 화법을 사용한 것인데 이렇게 자신의 책임은 눈꼽만큼도 없어 보이게 말할 수 있다니 이것도 기술이라면 기술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문재인은 10일 청와대에서 가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과 간담회에서 LH 직원들의 토지 투기 문제로 국민들의 분노가 매우 크다며 공직자의 부정한 투기 행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투기 이익을 철저히 막는 등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제도 마련에 국회가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습니다. LH 사태로 분노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 지금 당장 원하고 있는 것이 과연 뒷북치는 법률 제도일까요? 추후 재발 방지를 위해 제도 개선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건 신속한 수사 그리고 이 사태의 원흉이라 할 수 있는 변창흠 국토부 장관 경질입니다. 국민들이 변창흠은 장관 자격이 없다고 시위까지 했음에도 국민들의 호소를 무시하면서까지 장관으로 내정한 문재인은 마치 본인 줏대가 강하다는 걸 보여주려는 듯 변창흠은 자르지 않고 허튼 소리만 해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문재인이 말한 부동산 거래 투명성을 높이려면 문재인 자식 교육부터 잘 시켜야 할 듯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는 저와 엄마 아빠가 같은 제 친오빠가 전하는 다음 소식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발 투기 의혹이 끊임없이 확산되고 있죠. 경기도 광명시청 공무원이 신도시 발표 7개월 전에 가족 명의로 땅을 사들인 것으로 드러난 데 이어 인천, 계양, 남양주, 왕숙 등에서도 투기 의혹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LH 투기 관련자도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이고 정치인들의 이름도 한둘씩 오르내리고 있는 상황이라 이 사태의 여파가 어디까지 미치게 될지 가늠조차 힘든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야당으로부터 제기된 문재인의 농지법 위반 의혹도 국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죠. 내용인즉슨 문재인이 농지를 매입하기 위해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에 영농 경력이 11년이라고 기재한 것 역시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 허위로 작성됐다는 것입니다. 죄를 두고 야당은 문재인이 2008년부터 11년 동안 본인이 농부였다는 것을 누가 믿겠냐며 현 정부에서는 농지법 위반을 비판할 자격이 없다며 공세를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와대는 이례적으로 문재인의 경남 양산 사저 농지 매입 논란에 대해 불법 편법은 전혀 없었다며 근거 없는 의혹 제기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라고 밝혔지만 국민들의 의심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의 딸 문다혜가 2019년 매입했던 다가구 주택을 최근 매도해 1억 4천만 원의 시세 차익을 거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두고 야당에서는 대통령 딸이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보도에 강혜국 기자입니다. 10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문다혜가 보유했던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 소재 다가구 주택이 지난 2월 5일 9억 원에 거래됐습니다. 문다혜는 2019년 5월 13일 이 다가구 주택을 대출 없이 7억 6천만 원에 매입해 같은 해 6월 28일 등기를 완료했습니다. 앞서 문다혜는 2018년 7월 10일 서울 구기동 빌라를 5억 1천만 원에 매도했습니다. 그리고 10개월여 만에 이 빌라보다 2억 5천만 원이 비싼 다가구 주택 건물을 매수한 것입니다. 문다혜는 구기동 빌라를 매도하고 태국으로 이주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다이는 이번 거래로 1년 9개월여 만에 1억 4천만 원의 시세 차익을 거뒀습니다. 현재 이 다가구 주택 주변은 문다이가 주택을 매수한 지 1년여 만인 2020년 5월 21일 서울시에 의해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해당 지구단위 계획구역에는 선유도형 역세권을 중심으로 1만 제곱미터가 넘는 중공업 지역이 포함됐습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월 4일 이사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며 서울에 개발되지 못한 채 방치된 땅이 많다. 서울 중공업 지역도 마찬가지라며 역세권은 주거상업 고밀지구로 지정해 주거와 상업시설을 압축적으로 개발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문다이가 소유했던 주택은 제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선유도역 주변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불과 10m가량 떨어져 있습니다. 문다이가 주택을 매도한 시점은 정부가 이사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다음 날인 2월 5일이었습니다. 야당은 대통령 딸이 투기에 나선 것이라며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게다가 주택자금 출처에도 의문을 제기했는데요.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은 구기동 빌라의 잔금을 받고 등기가 넘어간 것이 2018년 10월 23일인데 8개월 만에 태국 가서 무슨 돈을 벌고 7억 6천만 원을 주고 건물을 사느냐. 이 과정 자체가 의혹 덩어리라며 대통령 가족은 부동산 투기로 돈을 버는데 국민한테 투기를 근절한다며 투기 사범을 조사한다고 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강혜국입니다. 문다의 아버지 관련 소식 이어갑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문다의 아버지 되시는 분께서 국가공무원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다른 애들 사표 수리는 민기적 됐던 문재인은 지난 5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사의 표명을 하자 얼마나 빨리 쫓아내고 싶었는지 사표를 바로 수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윤 전 총장은 추미애 법무부의 징계 처분에 반발해 제기한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었고 징계 수위 또한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징계 절차 중인 윤 전 총장의 퇴직을 제안했어야 했는데 사표 수리, 즉 면직안을 제거한 것이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는 것입니다. 국가공무원법은 검사 등을 포함한 공무원이 퇴직을 희망하더라도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있을 때는 즉시 징계를 의결해야 하고 퇴직을 허용하면 안 된다고 규정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가보안법도 폐지하려 들고 국가공무원법도 무시해버리고 국가에 관한 법률 위에 문재인 본인이 있다고 생각하나 봅니다. 법조계에서는 문재인의 국가공무원법 위반 논란을 임성근 전 부장판사 사례에 비교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사직 수리를 유보했던 이유에는 탄핵도 있지만 사실상 재판이 진행 중이었기 때문이라면서 특히 징계 유무를 판단하는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었고 임기가 전해진 윤 전 총장의 경우에는 문재인이 사표를 수리하기 전 법무부나 청와대가 퇴직 제한을 고려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은 윤 전 총장을 빨리 내보내고 싶어 제대로 된 법률 검토를 못한 것이라며 이번 일만 보더라도 사실상 문 대통령은 청와대의 국정수행이 죽이 되는지 밥이 되는지 모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사실상 정계 진출을 선언한 윤석열 검찰총장 사퇴 이후 지난 7일 부인 김건희 씨가 운영하는 전시기획사에 들어가는 장면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된 이후 별다른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고 있죠. 정치권 안팎에서는 윤 전 총장이 보궐선거 이전까지 저술, 강연 등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최소한 3월에서 4월까지는 특별한 활동을 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태가 갑작스러웠던 만큼 우선 정돈을 하고 소송 마무리 문제에 집중할 것이라는 측근들의 설명이 있었는데요. 대신 향후 SNS 등으로 현안과 관련한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 같은 업무를 총괄할 메시지 담당자도 이르면 이번 주 내로 선임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때문에 정치권에선 윤 전 총장이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 이전까지 정당 인사들과는 거리를 두면서 당분간 SNS 정치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요즘 최대 이슈인 LH 사태에 대해 윤 총장이 또 입장을 내놨습니다. 검찰과 관련한 사안 말고도 발언의 폭을 넓히고 있는 모습인데 이 소식은 강추청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LH 사태에 대해 이런 식이면 청년들은 절망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7일 LH 사태는 즉각적이고 대대적인 수사를 해야 한다고 말한 지 3일 만에 입장을 또 내놓은 것입니다.
윤 전 총장은 10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젊은 층이 LH 사태에 분노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공정해야 할 게임의 룰조차 조작되고 있어서 아예 승산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배경 없이 성실함과 재능만으로 지금보다 나은 삶을 살아보려는 청년들한테는 이런 일이 없어도 이미 이 사회는 살기 힘든 곳이라고 했습니다. 윤 전 총장은 이 나라 발전의 원동력은 공정한 경쟁이고 청년들이 공정한 경쟁을 믿지 못하면 이 나라 미래가 없다며 어려울 때 손잡아주는 지원책도 꼭 필요하지만 특권과 반칙 없이 공정한 룰이 지켜질 거라는 믿음을 주는 게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검찰 문제가 아닌 각종 현안에도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서 정계 진출에 서서히 시동을 걸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유대배 강추천입니다.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하고 응급실로 달려가 드러 누워 계시는 쇼를 펼쳐 보였던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에게 불리한 법적 증언이 나왔습니다. 독직 폭행 논란이 불거진 정진웅과 한동훈 검사장 휴대폰 압수수색 현장에 있던 검찰 수사관이 당시 한동훈 검사장이 증거인멸을 의심할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정진웅은 그동안 한동훈 검사장이 증거인멸을 하려 했고 휴대폰을 자꾸 숨기려 하다 보니까 몸싸움이 벌어진 것이란 취지로 주장해왔죠. 그런데 증인은 한동훈 검사장이 증거인멸을 하는 행동 자체를 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정진웅 주장의 신빙성을 잃게 됐습니다. 검찰 수사관 A씨는 어제였던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22부 심리로 열린 정 차장검사의 독직 폭행 혐의 속행 공판의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A 수사관은 한 검사장의 행동 중 증거인멸을 의심할 만한 행동이 있었느냐는 검찰 측 질문에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또 한 검사장이 핸드폰을 집어든 시점부터 정진웅 차장검사가 피해자에게 다가간 시점은 시간적으로 2, 3초 정도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통화를 위해 휴대폰을 조작하는 통상적인 시간보다 길지 않았다는 취지입니다. A 수사관은 당시 상황에 대해 정진웅 차장검사가 팔을 뻗어서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폰을 뺏으려고 하셨고 두 사람의 몸이 겹쳐졌다면서 그러다가 휴대폰을 뺏으라고 하셔서 저희가 휴대폰을 잡아서 먼 쪽 탁자 위에 올려놨다고 설명했습니다. A 수사관은 또 한 검사장이 정 차장검사에게 밀어 눌려 소파에서 사무실 바닥으로 쓰러졌다고 설명하면서 한동훈 검사장이 라고 말하며 고통을 호소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법정에서는 사건 당일 수사관들이 찍어놓은 영상도 공개됐습니다. 이렇게 버젓이 드러날 거짓말들을 특히 검사식이나 되는 주제에 대체 왜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물불 안 가리고 앞뒤 따져보지 않고 무조건 문재인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하면 큰 보상이 있을 거라 착각하는 검사들. 아직도 그런 검사들이 있다면 그 좋은 두뇌를 허튼 곳에 쓰지 말고 국가에 헌신하며 살길 바랍니다.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가 다시 국민 속으로 들어가겠다며 정계 복귀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지난해 4월 15일 21대 총선 참패에 따른 책임을 지고 물러난 지 329일 만인데요. 황교안 대표가 공수처법과 선거법 개정에 반대하며 삭발과 단식 투쟁을 한 게 엊그제 같은데 시간이 참 빠르게 흐르는 것 같습니다. 황 전 대표는 어제 페이스북 글을 통해 미력하지만 저부터 일어나겠다, 용기를 내겠다며 다시 국민 속으로 들어가 문재인 정권에 대한 공분을 나누고 희망의 불씨를 지키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황 전 대표는 지금은 백의종군으로 홀로 외롭게 시작하지만 제 진심이 통해 국민과 함께 늑대를 내쫓을 수 있기를 바란다며 나쁜 권력자는 염치도 없이 대한민국의 헌법과 국민의 상식을 훼손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저들은 국회를 독식하고 입법으로 헌법을 껍데기로 만들었다며 사정기구를 무력화하고 내쫓았다. 더는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 황교안 대표는 상식이 회복돼야 한다. 사슴을 말이라고 우기고 상식적인 반론을 틀어막는 것은 국정농단이고 독재라며 염치 없는 정치가 한국토지주택공사 LH를 한국토지투기공사로 만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황 전 대표는 이번 4.7 재보선이 마지막 기회라며 여기서 실패하면 이 정권의 폭정은 내년 이후에도 이어질 것이라고 한 뒤 모두 힘을 모아 저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작년 9월 더불어민주당과 대한의사협회는 의과대학 정원화학대 및
공공의대 신설 추진 등 정부가 추진하던 의료 정책을 코로나 사태가 마무리된 후에 원점에서 재논의하기로 합의했죠. 당시 전공의들의 투쟁과 반발이 계속되고 있었지만 최대집 회장이 민주당과 5개 항에 합의하면서 그때 나왔던 말이 자신의 향후 재판 때문에 강경으로 알려진 최대집 회장이 저러는 것 아니냐였습니다. 최대집 회장은 박원순 전 시장 아들 박주선의 병역비리 의혹과 관련해 2015년 한 일간지 광고란에 박주신의 병역 면탈 의혹에 대한 전문의학적 소견이라는 광고를 게재했습니다. 해당 MRI 영상이 박 씨의 것이 아니라는 내용이었는데 박 씨 측은 같은 해 최 회장을 고발했고 검찰은 지난해 본격적인 수사를 개시해 최 회장을 기소했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이 사건에 대한 1차 공판이 열렸습니다. 이날 공판에서 최대집 회장 측은 정부 정책의 비판적인 의견을 탄압하기 위해 기소했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면서 최대집 회장 측은 무엇보다도 정치적 이슈를 떠나 형사 절차적으로도 상당한 문제점이 있었다며 2015년에 시민 1000명이 박주신 씨를 고발했는데 지난해 박 씨가 박 시장 장례를 위해 들어왔을 때 출국 금지를 요청했음에도 검찰이 출국 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아 무단 출국하게 만든 다음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피고인을 기소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증거 수집을 할 책임이 있는 검찰이 5년간 방치한 사건으로 기소된 것이고 반의사 불벌죄인데 수사 기록 어디를 봐도 박 씨에게 처벌 의사를 확인한 기록도 없다며 소추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최대집 회장 측은 임상의사로서 20년간 진료 경력이 있고 수십 명 의사들의 의학적인 소견을 모아 비리 의혹과 관련된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것이라며 검사가 자꾸 이걸 허위사실이라고 말하는데 허위사실을 입증할 만한 의학적 객관적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 측과 변호인 측 증인 신청 내용을 종합해 채택 여부를 결정할 방침으로 알려졌고 다음 재판은 내달 14일에 열립니다. 극악무도한 북한이 저지른 천안함 폭침과 제2연평해전, 연평도 포격 도발로 희생된 55인의 용사를 기리는 서해 수호의 날을 앞두고 최현일 전 천안함 함장이 자신의 블로그에 천안함이 피격되기 전 마지막으로 부두에 정박한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지난달 말 전역한 최현일 대령이 10일 공개한 흑백 사진에는 2010년 3월 천안함이 출동 임무를 앞두고 해군 제2함대 사령부의 평택항에 정박 중인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최 대령은 블로그에 2010년 3월 천안함의 마지막 평택항 정박 사진입니다. 천안이라고 적힌 부분이 육지에서 배로 오르는 현문사다리라고 하는 기구인데 한 마크를 보니 가슴이 아려옵니다. 라고 적었습니다. 앞서 최 대령은 8일에도 블로그에 냉대와 사과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천안함 생존 장병들이 제대로 예우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전우들 다 죽이고 너희만 살아 돌아왔다고 비난했던 사람들, 사지에서 돌아온 생존자들에게 패잔병이라 했던 사람들, 표현의 자유를 핑계로 온갖 음모와 의혹을 제기한 사람들, 생존 장병의 말은 믿지 않고 적의 주장을 믿는 사람들 등 11개 사례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생존 장병들에게 사과하라고 울분을 토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따뜻한 방에서 천안함의 악플을 다는 순간에도 차디찬 바다와 냉혹한 사회에서 먼저 간 전우들을 그리워하며 죽지 못해 이를 악물고 버티고 또 버티고 있는 생존 장병들이 있다면서 그들은 그 어떤 보상을 바라지도 않는다. 단지 살아 돌아와서 고맙다는 한마디를 듣고 싶어 한다고 토로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문재인 김정숙 부부는 서해 수호의 날 행사에 난생 처음 참석한 바 있습니다. 올해에도 참석을 할지 아니면 지난해 참석이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다 전해드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남겨주신 소중한 댓글을 소개합니다. 왕서방님께서 남겨주신 글입니다. 경찰들 소일거리로 생각하기 때문에 영원히 매듭짓지 않고 질질 끄면서 시간만 때움, 월급은 한치 오차 없이 따박따박 받으니까. LH 사건에 대해 경찰이 어떤 자세로 수사에 임할지 예상해 주시면서 비판을 곁들여 주셨습니다. LH 사건뿐만 아니라 모든 사건에 있어서 경찰은 경찰 본연의 임무에 충실히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포엠님께서는 윗물 자체가 썩어 냄새가 나니 아랫물 오죽하랴 하다하다 이렇게 썩어 빠진 정권은 처음 보네 라고 해주셨는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 한 500년 동안은 이렇게 썩어 빠진 정권
구경해보지 못할 것 같습니다. 워낙 더러워야 말이죠. 마지막으로 병내윤님께서는 LH 땅 투기 사건은 맛동산으로 비유해 비판한 가수 JK 김도국님을 응원해 주셨습니다. JK 김도국님, 자유대한민국의 진정한 자유대한민국의 멋진 소신으로 사랑합니다. 좌파 독재 사회주의 특권층은 국민들 앞에 한 점 부끄럼 없이 사죄하고 물러나야만 자유대한민국이 될 것입니다. JK 김도국님은 진행하는 프로그램에서 하차당했음에도 재차 정권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아끼지 않아 더욱 화제가 되고 있죠. 이렇게 병내유님처럼 응원해주시는 국민들이 많아서 큰 위안이 됐을 것 같고 또 희망을 저버리지 않게 되는 것 같습니다. 2021년 3월 11일 목요일 오늘 뉴스 영상에도 여러분의 의견과 응원의 댓글 많이 남겨주십시오. 저는 내일 오전 7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뉴스데일리 베스트는 구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료를 운영합니다. 여러분의 자발적 구독료 참여를 기다립니다.